안녕하세요. 마음을 읽다입니다. 오늘도 소설로 읽는 철학, 소피의 세계 2부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로크.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기 전의 텅 빈 칠판처럼. 8시 반, 소피는 집에 도착했다. 약속한 시간보다 약 1시간 반이나 늦었다. 원래 약속은 아니었지만 소피는 그저 식사를 거르고 쪽지에다가 늦어도 7시까지는 돌아올 거라고 적어두었을 뿐이다. 소피야,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안내에 전화를 걸어 옛 시가지에 사는 알베르토라는 사람의 번호를 물어보기까지 했어. 놀림만 당했지만 말이야. 제때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중요한 비밀이 밝혀지기 직전이었거든요. 허튼 소리. 아니, 정말이에요. 선생님을 가든 파티에 초대했니? 아, 아니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젠 내가 그 사람을 꼭 만나봐야겠어. 내일이라도 말이야. 그렇게 자주 나이 많은 남자와 만나는 건 어린 소녀에게 좋지 않아.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아마 힐데의 아빠가 더 위험 인물일걸요. 힐데는 또 누구니? 레바논에 있는 사람의 딸이에요. 지독한 악당 같아요. 어쩌면 그가 어떤 방법으로든 전 세계를 지배할지도 몰라요. 당장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을 소개해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못 만나게 할 거야. 적어도 어떤 사람인지 알 때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테니까. 문득 소피에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무슨 일이니? 엄마가 뒤에서 소리쳤다. 소피는 금세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크녹스 선생님의 얼굴을 당장 보여드릴게요. 이제 안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피는 비디오 테이프를 흔들어 보이고 비디오 플레이어에 넣었다. 그가 비디오 테이프를 선물했니? 아테네에서. 곧 크녹스 선생님의 모습이 화면에 어른거렸다. 크녹스 선생님이 화면에 나와 소피에게 직접 말을 걸자 엄마는 놀라서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소피는 처음 비디오를 볼 때 알아챘던 것을 다시 발견했지만 곧 잊어버렸다. 아크로폴리스에 모여있는 한 무리의 여행객들 사이에 작은 플래카드가 높이 걸려 있고 거기에는 힐데라고 적혀 있었다.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은 아크로폴리스를 가로질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곧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연설하던 아레이오스파고스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옛날 장터였던 자리에서 소피를 향해 몸을 돌렸다. 소피 엄마는 자리에 앉은 채 비디오에 관해 말문을 닫지 못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알베르토 크녹스니? 저기 또 흰 토끼가 있구나. 그런데 그래, 정말 저 사람이 소피 내게 말을 거는구나. 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었다는 건 전혀 몰랐는데. 비디오가 갑자기 폐허에서 솟아오르는 옛 아테네를 보여주기 직전에 소피는 재빨리 비디오를 껐다. 이제 엄마에게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을 보여드린 셈이고 플라톤까지 소개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방 안은 조용해졌다. 선생님 미남이지 않아요? 소피가 놀리듯 말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사람 같구나. 잘 알지도 못하는 소녀에게 비디오를 보내주려고 아테네에서 녹화를 하다니 말이야. 도대체 그가 거기 갔던 게 언제니? 몰라요. 그런데 뭔가 좀... 네?
예전에 숲속 작은 오두막에 살던 소룡과 비슷한 것 같아. 그럴지도 몰라요, 엄마. 하지만 15년이 넘도록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는데 아마 여러 번 이사했을지도 모르죠. 예를 들면 아테네로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를 봤을 때가 1970년대쯤인데 지금 이 비디오의 알베르토 크녹스와 거의 나이가 같아 보였단다. 외국 이름이었는데. 크녹스요? 글쎄, 크녹스였던가? 아니면 혹시 크나그였나요? 아니,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구나. 크녹스와 크나그라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니? 한 사람은 알베르토 크녹스고요. 크나그라는 사람은 힐데의 아빠예요. 머리가 어지럽구나. 먹을 것 좀 있어요? 고기 완자를 데워 먹으렴. 그런 일이 있은 뒤 소피가 크녹스 선생님이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꼭 2주가 지났다. 힐데에게 온 생일 축하 엽서를 또 받았지만 소피의 생일이 다가오는데도 소피에겐 한 장의 축하 엽서도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소피는 옛 시가지에 가서 크녹스 선생님 댁의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은 없었고 대문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힐데야,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눈앞에 있단다. 진실의 순간이야. 그 일을 생각하면 늘 배꼽을 주고 실컷 웃는단다. 물론 그 일은 버클리와 관계가 있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소피는 그 집을 나서면서 쪽지를 떼어 큰옥수 선생님의 우편함에 넣었다. 아유, 속상해. 선생님이 다시 아테네로 가신 건 아닐까? 어떻게 나 혼자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실 수 있지? 6월 14일 목요일, 소피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헤르메스가 정원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소피가 달려가자 헤르메스는 반가워서 껑충껑충 뛰어왔다. 소피는 헤르메스가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줄 것처럼 팔로 감싸 안았다. 소피는 또 엄마에게 쪽지를 썼다. 이번에는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의 주소도 적었다. 소피는 헤르메스와 시내를 지나가면서 내일 일을 생각했다. 소피는 자기의 생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생일 파티는 어차피 성세례 요한 축일 전날까지 미루기로 했으니까. 내일은 힐데의 생일이다. 소피는 이날 분명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다. 어쨌든 그때가 되면 레바논에서 오는 수많은 축하 인사도 끝이 날 것이다. 소피와 헤르메스는 광장을 가로질러 옛 시가지에 가까워졌다. 놀이터가 있는 공원을 지나갔다. 그때 헤르메스가 한 벤치 앞에서 발을 멈췄다. 소피더러 거기 앉으라는 눈치였다. 소피는 앉아서 누렁이 헤르메스의 눈을 바라보며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갑자기 헤르메스가 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짖을 것 같았다. 헤르메스의 턱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으르렁거리지도 짖지도 않았다. 헤르메스가 입을 벌리고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다.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 힐데야. 소피는 돌처럼 굳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걔가 정말 소피에게 말한 것인가? 아니, 그럴 리 없어. 내내 힐데 생각을 했더니 소피가 환청을 들은 것일 테지. 그런데 소피는 내심 헤르메스가 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그 목소리는 울림이 풍부한 저음의 목소리였다. 그 이상한 순간은 금세 지나갔다. 마치 방금 사람의 목소리로 말한 것을 얼버무리려던 듯. 헤르메스는 시위하는 것처럼 2번 짖더니 큰옥수 선생님 댁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집에 들어가기 전 소피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루 종일 날씨가 좋았지만 지금은 멀리서 짙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큰옥수 선생님이 문을 열자마자 소피가 말했다. 이례적인 인사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은 참 바보예요. 그건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니, 소피야? 그 소령이 헤르메스에게 말하는 걸 가르쳤어요. 맙소사, 일이 벌써 그렇게 되었니?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무슨 말을 했니? 3번 안에 맞춰보세요. 아마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라는 말이었겠지. 맞아요. 선생님은 소피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는 오늘도 분장을 하고 있었다.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오늘 의상엔 리본과 레이스 따위의 장식이 많지 않았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소피가 입을 열었다. 무슨 얘기니? 우편함에서 쪽지 보셨어요? 아, 그 쪽지는 내가 바로 없애버렸지. 버클리를 생각하면 웃음을 참을 수 없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 철학자가 그렇게 매력적인 이유가 뭘까요? 차차 알게 되겠지. 오늘 그 사람에 관해 말씀하실 거죠? 그래, 오늘이야. 선생님은 자세를 편하게 고치더니 말을 이었다. 지난번 여기서 만났을 때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에 대해 얘기했지. 그들에겐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어. 둘 다 분명한 합리주의자들이었거든. 합리주의자란 이성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죠. 그래, 합리주의자는 이성을 지식의 원천이라고 믿고 있지. 종종 인간의 선천적 관념을, 즉 어느 경험과도 무관하게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유관념을 믿는 거야. 그런 관념과 표상이 명확해질수록 현실적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도 확실해지지. 데카르트는 완전한 존재에 대해 분명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 이런 관점에서 그는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추론해냈고, 기억나요. 이런 합리주의적 사유는 17세기 철학의 전형적이었지만 중세에도 널리 퍼져 있었고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상은 18세기에 들어 점점 더 심한 비판을 받게 되었지. 상당수의 철학자들이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식 내용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야. 그런 생각을 경험주의라고 한단다. 오늘 얘기는 경험주의자들에 관한 것인가요? 그래, 가장 중요한 경험주의자 혹은 경험 철학자는 로크와 버클리, 휴미야. 모두 영국인이지. 17세기의 주도적인 합리주의자들은 프랑스의 데카르트, 네덜란드의 스피노자, 독일의 라이프니츠였어. 그래서 흔히 영국의 경험주의, 대륙의 합리주의자로 구분된단다. 제가 알아듣기엔 너무 장황해요. 경험주의가 무슨 뜻인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경험주의자는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의 근거를 감각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에서 찾는단다. 경험주의적 태도를 고전적으로 형식화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야. 그에 따르면 먼저 감각 속에 있지 않았던 것은 의식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 이 말은 인간이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선천적 관념, 즉 영원한 이데아를 타고난다는 플라톤과는 정반대야. 로크는 그 말을 인용해서 데카르트를 반대하는 데 사용했지. 감각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세계에 대해 선천적인 관념이나 표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리가 태어난 세계를 지각하기 전에는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 그러므로 경험한 사실과 관계없는 관념이나 표상은 거짓된 표상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신이나 영원, 실제 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의 이성은 머릿속에서 헛돌고 있는 거야. 아무도 신이나 영원 혹은 철학자들이 실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 여기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인식을 주지 못하는 학술 논문이 나오지. 그런 철학적 글들은 주도 면밀한 내용의 논리 정연에서
깊은 인상을 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망상에 불과해. 17, 18세기의 철학자들은 그런 학술 논문들을 많이 물려받았고 세심하게 연구해서 의미 없는 사상은 없애버렸어. 금세광과 비교할 수 있지. 대부분 모래와 찰흙이지만 그 사이에서 때때로 금싸라기라도 반짝이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 금싸라기들이 참된 경험인가요? 적어도 인간의 경험과 관계 있는 생각들이지. 영국의 경험주의자들은 인간의 모든 관념이 참된 경험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어. 그런 철학자를 한 사람씩 차례차례 다루어 볼 거야. 어서 말씀하세요. 먼저 영국인 존 로크는 1632년에 태어나 1704년까지 살았고 1690년에 발간한 중요한 저서 인간 오성론에서 두 가지 문제를 밝히려고 했어. 하나는 인간의 자기의 생각과 관념을 어디에서 얻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감각이 전달해 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지. 훌륭한 철학 구상이 될 금싸라기로군요. 그래, 이제 한 문제씩 다루어 보자. 로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표상은 우리가 얻은 감각 인상에 대한 반영일 뿐이라고 확신했어. 우리가 어떤 것을 지각하기 전의 우리의 의식은 타블라 라사, 즉 아무것도 쓰지 않은 칠판과 같다는 거야. 똑똑한 생각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감각하기 전에 우리의 의식은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의 칠판처럼 비어 있다는 얘기지. 로크는 또 의식을 가구를 들여놓지 않은 방과도 비교했어. 그 방 안은 이제 우리의 감각들로 들어차기 시작해. 우리는 주변의 세계를 보고 냄새를 맡으며 맛을 보고 느끼고 듣지. 특히 어린아이는 이런 지각작용에 아주 집중하곤 해. 그리고 이런 지각작용을 통해 최초의 단순한 감각적 관념이 생각나. 그러나 의식은 이런 외부의 인상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건 아니야. 의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 단순한 감각적 관념들은 의식 속에서 심사숙고나 고찰 혹은 믿음이나 의심을 통하게 되지. 이러한 과정에서 로크가 반영관념이라고 부른 것이 생겨나. 그래서 로크는 감각과 반영을 구분했어. 말하자면 의식은 피동적인 수신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인 감각 인상을 정리하고 가공하는데 이 과정이 반영이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해. 조심하다니요? 로크는 우리가 오직 감각만으로 단순한 인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강조했어. 예를 들어 내가 사과를 먹을 때 나는 그 사과 전체를 하나의 단순한 인상으로 감지해. 그러나 사실 거기서 일련의 다른 단순 인상들을 포착하는 거야. 즉, 어떤 것이 초록색이고 냄새가 신선하고 즙이 많고 새콤하다는 인상을 말이야. 여러 번 사과를 먹어보고 나서야 스스로 하나의 사과를 먹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나는 로크식으로 말하면 이제 사과에 대한 복합적인 표상을 형성한 거야. 우리가 처음 사과를 먹었을 때는 그런 복합관념이 없었어. 그러나 우리는 초록색의 무언가를 받고 싱싱한 과즙을 맛보았으며 냄새를 맡고 약간 신맛도 느껴봤지. 우리는 점차 여러 감각들을 묶어서 사과, 배, 귤이라는 개념들을 형성해낸 거야. 그러니까 이 색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모든 자료는 결국 감각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지. 그래서 단순한 감각 인상에 소급될 수 없는 지식은 틀린 지식이고 따라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이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 자체와 같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이 문제는 로크가 대답을 구한 두 번째 질문이야.
로크는 우선 우리의 관념과 표상을 어디에서 얻게 되는지 설명했어. 그는 우리가 감각하는 그대로 세계가 실제하는지 물론 그런 것을 물은 거지. 소피야, 이건 확실한 게 아니야. 서두르면 안 돼. 서두르는 건 참된 철학자들에게 유일한 금기사항이야. 물고기처럼 가만히 있을게요. 로크는 여러 가지 감각을 속성에 따라서 제1성질, 제2성질로 구분했어. 이 부분에서 그는 이전의 철학자들에게, 예를 들면 데카르트에게 손을 내민 셈이지. 설명해 주세요. 제1성질이란 사물의 연장, 무게, 형태, 운동, 수를 말해. 그런 성질의 경우 감각이 사물의 실제 속성을 나타낸다고 확신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사물의 다른 특성들도 느껴. 우리는 무엇이 달거나 시다, 파랗거나 빨갛다, 따뜻하거나 차갑다고 말해. 그런 것을 로크는 제2성질이라고 불렀어. 그러한 색, 냄새, 맛, 소리 같은 감각 인상들은 사물 자체에 내재해 있는 실제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외부 사물의 어떤 성질이 우리 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하는 것이란다. 사람마다 맛에 대한 견해는 다르니까요. 맞아. 크기와 무게 같은 1차적 성질에 관해서는 모두 의견이 일치하겠지. 그것들은 사물 자체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색과 맛 같은 2차적 성질은 동물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할 수 있어. 그건 각 개인의 감각기관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달려있지. 요루는 귤을 먹으면서 레몬을 먹는 것 같은 표정을 지어요. 보통 너무 시다고 하면서 귤 한 조각 이상은 못 먹고요. 그런데 똑같은 귤을 전 아주 달고 맛있다고 느끼죠. 서로 다른 미각을 지닌 두 사람이 같은 귤에서 얻은 감각을 묘사한 것이니까. 두 사람의 맛이 다 맞지도 다 틀리지도 않아. 색에 대한 감각도 마찬가지야. 내가 싫어하는 빨간 원피스를 요른이 좋아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귤 모양은 누구나 둥글다고 하죠. 그래, 귤의 맛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둥근 귤을 주사위 모양으로 느낄 수는 없지. 그 귤이 달거나 시다고 느낄 수 있지만 무게가 200g 밖에 안 되는 귤을 8kg이라고 하고 확인할 수 없는 거란다. 어쩌면 귤의 무게가 3, 4kg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내 생각은 여지없이 틀린 거야. 여러 사람이 대상 하나를 놓고 무게를 추측할 때 언제나 어떤 사람의 추측이 다른 사람의 추측에 비해 참에 더 가깝게 마련이야. 이건 사물의 숫자에도 적용이 돼. 예를 들면 병원에 986알에 콩이 들어있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자동차가 움직이든지 정지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맛처럼 다양한 의견이 허용되는 건 아니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장된 존재에 관해서 로크는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인간의 지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어. 저도 동의해요. 로크는 다른 영역에서도 직관적 혹은 논증적 지식을 인정했어. 한 예로 윤리적 원칙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 더불어 로크는 이른바 자연권 사상을 표방했어. 자연권 사상엔 합리주의적 특징이 있지. 로크가 신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인간의 이성에 내재해 있다고 믿은 건 역시 분명한 합리주의적 사고의 특징이야. 어쩌면 그가 옳았을 거예요. 뭐가?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는 신의 문제를 단순히 신앙의 문제로 보진 않았어. 신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이성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 생각은 합리주의적 특징이야.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로크는 사상의 자유와 관용을 옹호했어. 남녀 평등권을 역설하기도 했지. 여성의 종속적인 사회적 지위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순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그런 불평등을 고쳐야 한다는 거야. 전적으로 동감이에요. 로크는 근대 철학사에서 최초로 남녀의 성 역할 문제를 다루었어. 이 문제는 나중에 존 스튜어트 밀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돼. 밀도 남녀의 평등한 권리를 옹호한 사람이지. 로크는 아주 일찍 많은 자유주의 사상을 표명했고 그의 사상은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어. 한 예로 로크는 처음으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주장했단다. 국가의 권력을 여러 기관이 고르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어떤 기관인지도 알고 있니? 입법을 말하는 의회, 사법을 맡은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이렇게 셋이에요. 그런 삼분법은 원래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인 몽테스키웨에서 유래한 거야. 특히 로크가 강조한 것은 전제 정치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지. 로크는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통치한 루이 14세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야.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했어. 우리는 그를 절대군주라고 부르지. 그의 국가는 무법천지였어. 그런 현실 앞에서 로크는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려면 국민의 대표가 법률을 제정하고 왕과 정부가 그 법률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흉, 그 책을 불 속에 던져버려라.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은 둘 사이에 놓인 탁자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했다. 날이 흐리죠? 소피가 말했다. 그래, 좀 후덥지근하구나. 이제 버클리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버클리는 영국의 3대 경험론자 가운데 두 번째 인물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따로 다룰 만하기 때문에 우선 1711년부터 1776년까지 그때까지 산 데이비드 휴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오늘날 휴메 철학을 가장 중요한 경험 철학으로 간주한단다. 또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게 철학적 영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 그런데 제가 버클리의 철학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휴은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근처에서 자랐고 그의 부모는 그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지. 그러나 휴 자신은 철학과 보편적인 학문 외의 다른 것엔 억제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어. 그래서 그는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볼테르와 루소처럼 계몽주의 시대를 살면서 유럽을 두루 여행하고 다시 에든버러에 정착했어. 28살에 가장 중요한 저서인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인간 오성론을 출간했지. 휴은 이 책을 15살에 구상했다고 해. 저도 서둘러야겠네요. 이미 너도 구상하고 있지 않니? 제가 저만의 철학을 구상해낸다면 이제까지 들어온 철학과는 아주 다른 모습일 거예요. 어떤 점에서? 우선 지금까지 선생님이 하신 철학자들은 모두 남자예요. 남자들은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관심은 실제 세계에 있어요. 태어나서 자라는 꽃과 동물과 아이들의 세계 말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인간에 관해 언급하고 계속 인간 본성에 관한 논문을 썼지요. 그런데 그들이 언급한 인간은 모두 중년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삶은 임신과 출산으로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그들의 철학 세계 속에는 기저귀와 아기 울음소리가 없었어요. 어쩌면 사랑과 우정이 적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네 말이 맞다. 그러나 어쩌면 휴미야말로 너처럼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려 한 철학자였을 수도 있어. 다른 누구보다도 휴는 일상적인 세계를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어. 새로운 세계 시민인 어린이가 세계를 어떻게 체험하는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있었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을게요. 휴문 경험론자로 내 말처럼 그때까지의 남자 철학자들이 고안한 불명확한 개념과 사고 구조를 모조리 없애는 것이 자기의 과제라고 생각했지. 그 당시 중세와 17세기 합리주의 철학에서 유래한 낡은 사상의 찌꺼기 더미가 남아 있었어. 휴문 세계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 경험으로 되돌아가려 했지. 어떤 철학도 우리를 일상의 경험과 배치되는 곳으로 데려갈 수 없으며, 또한 우리가 일상의 삶에 대한 반성을 통해 얻은 것과 다른 행위 규범들을 제시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지. 지금까지 듣기에는 꽤 매력적이었네요. 몇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휴미 살던 당시에는 천사가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어. 천사라고 하면 보통 날개 달린 남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 너는 지금까지 그런 천사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니? 아니요. 하지만 남자의 형체는 본 적이 있지?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날개도 본 적 있지? 물론이죠. 하지만 날개 달린 인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휴메에 따르면 천사라는 것은 하나의 복합관념이야. 그 표상은 남자와 날개라는 서로 다른 경험 표상으로부터 생긴 거야. 이 둘은 실제로는 서로 연관된 것이 아니고 다만 인간의 환상 속에서 처음 결합된 것이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관념은 잘못되었고 불 속에 던져버려야 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상과 관념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야. 그 이유에 대해 휴문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예컨대 신학책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형이상학책을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이 책엔 크기와 수량에 관한 추상적 사유가 있는가? 아니다. 사실과 존재에 관한 경험에 입각한 사고 과정이 책 속에 들어있는가? 그것도 아니다. 자, 그렇다면 책을 불 속에 던져버려라. 그 책엔 현혹과 속임수 외에 다른 것은 없으니까. 아주 대담하군요.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남아있지. 전에 비해 세계의 윤곽은 보다 새롭고 또렷해졌어. 휴문 아직 의식 속에 사유와 반성이 자리 잡지 않은 어린애가 세계를 어떻게 체험하는지 다시 생각했어. 너는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살았지만 너 자신은 현실 세계에 더 관심이 많다고 했지? 대충 그래요. 휴미 정확하게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휴메 사유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잘 들을게요. 휴은 제일 먼저 인간이 한편으로는 인상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인상이란 외부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감각이고, 그러한 인상에 대한 기억이 바로 관념이라고 했지. 예를 들면요. 내가 뜨거운 난로불에 화상을 입으면 직접적인 인상을 받게 되지. 그런데 너는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훗날 기억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을 휴문 관념이라고 불렀단다. 인상과 관념의 차이는 인상이 그 인상에 대한 나중의 기억보다 더 강하고 생생하다는 데 있지. 감각적인 인상을 책의 원본이라고 한다면 관념은 빛바랜 복사본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인상은 의식 속에 남아있는 관념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지. 여기까지는 알아듣겠어요. 휴문 계속해서 인상과 관념 둘 다 단순한 것일 수도 있고 복합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어. 우리가 로크 얘기를 하면서 사과에 대해 말했던 거 생각나지? 사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하나의 복합적인 인상이야. 따라서 이 인상으로부터 생긴 의식의 관념도 복합적이지. 이야기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냐고? 철학자들이 비록 일련의 사이비 문제들과 씨름하기는 했지만 너까지 철학적 성찰을 꺼려해서는 안 돼. 휴문
하나의 사고 과정을 근본부터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카르트의 말에 동의했어. 제가 졌어요. 휴문 현실 속에는 그에 대응하는 복합적 사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관념들을 합성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어. 이를 통해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사물의 관념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 방금 얘기한 천사처럼 말이야. 그전에는 악어 코끼리에 대해서도 말했지. 다른 예로는 페가수스, 즉 날개 달린 말이 있어. 이 모든 경우 우리의 의식은 관념을 마음대로 조립한 거야. 의식은 하나의 인상으로부터 날개를 가져오고 다른 인상에서 말을 가져왔어. 모든 구성 요소는 이미 감각된 것이기 때문에 참된 인상으로서 의식의 무대에 올려지지. 의식 자신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아. 의식은 다만 가위와 풀을 들고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거짓된 관념들을 구성해낼 뿐이야.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좋아. 그래서 휴은 개별 관념을 하나하나 조사하려고 했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관념 속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지 밝혀내기 위해서 말이야. 그는 이 관념은 어떤 인상에서 유래하는가 하고 질문했어.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어떠한 단순관념에서 하나의 개념이 합성되는지 밝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휴은 인간의 관념을 분석하는 비판적인 방법을 만들었고 이 방법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관념들을 정리하려고 했어. 한두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휴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천국에 관한 확실한 관념이 있었어. 확실하고 명백한 관념은 그 자체가 그 관념에 대응하는 실제 존재에 대한 증명일 수도 있다는 데카르트의 말 생각나지? 말씀드린 대로 저 그렇게 기억력이 나쁘지 않아요. 언뜻 떠오른 천국을 예를 들면 이건 엄청나게 큰 복합관념이야. 그 몇 가지 요소만 얘기해 볼게. 천국에는 진주로 된 문이 있고 황금으로 덮인 길이 있으며 천사의 무리들이 살고 있지. 그 밖의 다른 요소들도 많겠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요소를 모두 분석한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진주로 된 문, 황금으로 덮인 길 또는 천사의 무리 같은 것도 복합관념이거든. 천국에 관한 우리의 복합관념이 진주나 문, 길, 황금, 흰옷을 입은 사람, 날개 같은 단순한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에 비로소 우리는 단순 관념에 각각 대응하는 단순 인상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 그런 경험은 있지만 모든 단순한 인상을 이어붙여 하나의 환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그래, 정확한 말이야. 휴은 인간이 꿈을 꿀 때 우리의 환상을 이루는 모든 재료들이 한 번쯤은 단순한 인상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 비집고 들어왔던 거라고 했어. 한 번도 황금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황금으로 덮인 길을 전혀 상상할 수 없지. 휴은 정말 명석했군요. 그런데 데카르트와 신에 대한 명확한 관념은 뭐였죠? 그 문제에 관해서도 휴은 답을 알고 있었지. 우리가 신을 무한한 지성을 가진 지혜롭고 선한 존재로 생각한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지성과 무한한 선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복합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성이나 현명함이나 선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신에 대한 그런 개념을 떠올릴 수 없겠지. 또 우리가 신을 강하고 의로운 아버지라고 인식한다면 강한, 의로운, 그리고 아버지라는 각각의 관념이 이미 우리 의식 속에 있기 때문이야. 이런 휴의 생각에 따라 많은 종교 비평가가 다음 사실을 지적했어. 신의 개념은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아버지를 어떻게 체험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아버지에 대한 관념에서 천국의 아버지, 곧 신에 대한 관념이 생겨나는 거지. 그것도 옳은 말이네요. 하지만 신이 무조건 남자여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 종종 엄마는 여신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흉은 대응하는 감각 인상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모든 생각과 관념을 비판했어. 그는 오랫동안 형이상학적 사고를 지배하고 불신을 심은 무의미한 헛소리를 추방해야 한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개념이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쓰고 있지. 예를 들어 자아의 관념 또는 인격적 실체 관념이 그런 거야. 이 관념은 데카르트 철학의 기초를 이루었고 그의 전체 철학의 토대를 이루는 확실하고 명백한 관념이야. 그렇다고 흉이 나는 나라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겠죠. 그랬다면 흉은 그냥 떠버리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소피야, 나는 내가 이 철학 강의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배우게 되길 바래. 그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는 거야.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의 자아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 흉의 방법을 한번 분석해 보렴. 그럼 먼저 그 나의 관념이 단순관념인지 아니면 복합관념인지부터 알아봐야겠어요. 그래, 어떤 결론이 나왔니? 제 느낌은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예를 들면 전 아주 변덕스러워요. 또 무언가를 잘 결정하지도 못하고 게다가 저는 한 사람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싫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의 자아관념은 복합관념이구나. 네, 이제 제가 그런 자아에 일치하는 복합 인상을 지니고 있는지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제가 정말 복합 인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불확실하니? 저는 항상 변해요. 오늘의 저는 4년 전의 제가 아니에요. 제 기분과 스스로에 대한 관념 자체도 수시로 바뀌었어요. 제가 갑자기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고요. 그러니 변함없는 인격적 실체가 있다는 건 잘못된 관념이야. 우리의 자아관념은 실제로는 내가 절대 동시에 체험할 수 없는 각각의 인상들이 긴 사슬을 이루고 있어. 흉은 이걸 가리켜 끊임없는 흐름과 운동 속에 있으며 엄청난 속도로 계속 이어지는 수많은 의식 내용의 다발이라고 표현했지. 우리의 의식은 일종의 극장과도 같이 무대 위에서는 수많은 의식 내용들이 뒤따라 등장하며 왔다가 사라지고 무수히 다양한 배열과 배치 방식에 따라 서로 뒤섞이지. 흉에 따르면 오고 가는 생각과 느낌들의 배후나 근저에 숨어있는 인격적 실체 따위는 없어. 의식이란 스크린 위를 지나가는 영상이야. 스크린 위의 영상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가 화면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지 못해. 그러나 원래 이 그림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야. 즉, 실제로 영화는 순간들의 총합인 셈이지. 제가 졌어요. 그 말은 내가 변함없는 인격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포기한다는 뜻이니? 네, 그런 뜻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반대 의견이었는데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은 흉처럼 인간의 의식을 분석하고 불변하는 인격적 실체를 부정했던 사람이 이미 25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부처야. 표현 방법이 어찌나 비슷한지 섬뜩할 정도란다. 부처는 인간의 삶을 정신과 육체가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의 연속이며 이 과정에서 인간은 매 순간 새로워진다고 했지. 부처에 따르면 젖먹이는 어른과 같지 않고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야.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나라고 말할 수도 없어. 따라서 자아나 변치 않는 인격적 실체 따위는 없는 거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네요. 많은 합리주의자들이 변함없는 자아에 대한 관념을 계속 발전시켜서 인간이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 하지만 그건 역시 잘못된 관념이었겠군요. 최소한 흉과 부처는 잘못됐다고 말했어. 부처가 죽기 직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니? 아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생성된 모든 존재는 소멸하기 마련이다. 흉도 아마 똑같이 말했을 거야. 또 데모크리토스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 흉은 영혼 불멸이나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모든 철학적 시도를 거부했어. 이 말은 흉이 이 두 가지를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종교적 신앙을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이 합리주의로 위장한 거짓이라는 거야. 흉은 기독교도가 아니었지만 철저한 무신론자도 아니었어. 그는 우리가 불가지론자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지. 그건 또 무슨 뜻이죠? 불가지론자란 신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르는 사람이야. 한 친구가 임종을 맞게 된 흉을 찾아와서 죽음 뒤의 삶을 믿느냐고 물었어. 그러자 흉은 불 속에 던진 석탄이 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대답했단다. 조건 없이 선입견에서 벗어나려는 흉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대답이지. 흉은 확실히 감각적으로 경험한 진리만을 받아들이고 다른 모든 가능성을 열린 채로 놔두었어. 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나 기적에 대한 믿음을 반박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지. 너는 흉의 철학이 믿음과 지식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었다고 말하고 싶겠지. 그가 기적을 단정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그건 그가 기적을 믿었다는 뜻도 아니야. 오늘날 인간에게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려는 강한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지. 기적이란 보통 까마득한 옛날 아니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고들 이야기하지. 흉은 다만 자신이 체험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기적을 부인했어. 그러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없다는 사실도 체험하지 못했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흉은 기적을 자연법칙의 파괴라고 했어. 그러나 우리는 자연법칙을 경험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어. 우리 손에 쥔 돌멩이를 놓으면 바닥에 떨어지는 걸 경험하지. 그러나 손에서 놨는데도 돌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땐 그 사실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저 같으면 그것을 기적 또는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자연과 초자연, 두 가지의 자연을 믿는 거야. 합리주의자들이 궤변에 다시 말려든 것 아니니? 글쎄요. 하지만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놓으면 돌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왜? 선생님, 이제 그런 말은 딱 질색이에요. 나에게 질색할 게 아니야. 질문하는 건 철학자에게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야. 여기서 흉 철학의 요점에 관해서 이야기해야겠구나. 왜 너는 돌이 늘 바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지? 대답해 보렴. 돌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자주 봤기 때문이죠. 흉이라면 돌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지. 하지만 너는 돌이 앞으로도 항상 떨어질 거라는 걸 경험하지는 못했어. 일반적으로 돌은 중력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진다고들 하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법칙 자체를 경험하지는 못했어. 우리는 단지 사물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만 경험했을 뿐이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지 않아. 너는 돌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자주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믿는다고 했지만 휴는 바로 그 점을 문제 삼은 거야. 너는 하나의 일이 다른 일에 뒤따르는 것을 보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 급기야는 내가 돌을 떨어뜨릴 때마다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변함없는 자연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관념이 생기는 거야. 휴미 정말 돌멩이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나요? 그렇게 말했나요? 그는 너와 똑같이 돌은 손에서 놓을 때마다 바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했어. 하지만 그는 돌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도 증명하려고 한 거야. 선생님, 그런데 우리 지금 아이들과 꽃에 대한 얘기에서 너무 벗어난 거 아니에요? 아니, 얼마든지 아이들을 휴무의 주장에 대한 증인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 만일 돌멩이 하나가 한두 시간 동안 허공에 떠서 움직이면 너랑 한 살배기 아기 중에서 누가 더 놀랄 것 같니? 제가 더 놀라겠죠. 왜? 아마 그게 얼마나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일인지를 그 아기보다 제가 더 잘 이해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아기는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자연이 아직 뭔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그 아기는 아직 자연에 익숙해지지 않아서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휴은 사람들이 현상을 한층 더 예리하게 인식하기를 바라겠군요. 이제 숙제를 내줄게. 만약 어느 마술사가 무언가를 공중에 뜨게 하는 마술을 하는데 너와 어린아이가 그걸 같이 본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즐거울까? 저겠죠. 왜? 그 마술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니까요. 아기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 기쁨을 느끼지 못해. 왜냐하면 아직 자연 법칙에 대해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군요. 그럼 계속 휴메의 경험 철학의 핵심을 한번 파악해보자. 휴는 그 아기가 아직 자기 기대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겠지. 따라서 어린아이는 소피 너보다 선입견을 덜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아기가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아기에게는 아무런 선입견이 없으니까. 소피야, 바로 이게 철학의 첫째 덕목이란다. 아기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느껴. 자기가 경험하는 것 이상의 사물에 얽매이는 일 없이 말이야. 제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니 유감이네요. 휴은 습관의 힘을 연구할 때 특히 인과법칙을 집중으로 다루었어. 인과법칙이란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꼭 원인이 있음을 뜻해. 휴은 당구공 2개를 가지고 설명했어. 내가 검은 공을 정지에 있는 흰 공 쪽으로 굴리면 그 흰 공은 어떻게 될까? 움직이겠죠. 왜 움직이지? 검은 공이 흰 공을 맞췄으니까요. 이때 우리는 검은 공의 타격을 가리켜 흰 공을 움직이게 한 원인이라고 해.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우리가 경험한 것을 언제나 확신하게 표현한다는 거야. 저도 이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요른의 집 지하실에 당구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휴메 말은 너는 단지 검은 공이 흰 공을 맞췄다는 사실과 흰 공이 당구대 위에서 구른다는 사실만을 경험했다는 거야. 즉, 흰 공을 구르게 한 원인 자체는 경험하지 못한 거지. 너는 시간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에 뒤이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두 번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의 근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경험한 건 아니야. 그건 좀 억지 아닌가요? 아니, 중요한 일이지. 휴은 한 시간이 다른 시간에 이어서 일어날 거라는 기대는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 한 당구공이 다른 당구공을 맞췄는데도 둘 다 가만히 멈춰설 경우 악이라면 그 상황을 보고 눈을 크게 뜨지는 않겠지. 우리가 자연법칙이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말할 때 사실은 인간적 습관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야. 자연법칙이란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야.
자연 법칙이란 그냥 있는 거야. 검은 공이 흰 공을 맞히면 흰 공이 움직일 거라는 기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세계가 어떻고 세상의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해 아무런 관심도 기대도 갖지 않고 태어났단다. 세계는 늘 있는 그대로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차례차례 경험해 나가는 거야.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의 기대가 우리에게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하려는 경우에는 중요할 수도 있지. 휴문 변함없는 자연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자연법칙 자체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예를 들면요. 내가 검은 말 한 무리를 봤다는 사실이 모든 말이 검다는 의미는 아니지? 물론이죠. 심지어 내가 평생 까마귀들만 봤다고 해도 그게 하얀 까마귀가 없다는 뜻은 아니야. 그래서 철학자나 과학자에게는 하얀 까마귀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어쩌면 하얀 까마귀 추적이 과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도 있단다. 알겠어요. 다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많은 사람들은 번개가 천둥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늘 번개가 친 다음에 천둥 소리가 들리니까. 이것은 당구공의 예와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런데 과연 번개가 천둥의 원인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번개와 천둥은 정확히 동시에 일어나요. 번개와 천둥은 단일한 방전작용이기 때문에 언제나 번개가 친 다음 천둥을 체험한다 해도 그것이 번개가 천둥의 원인이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 실제로 제3의 요인이 이 둘을 유발하지. 맞아요. 20세기의 경험주의자 버트런드 러셀은 좀 더 섬뜩한 예를 들었어. 닭 주인이 뜰을 지나가면 모이가 생긴다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한 병아리가 마침내 닭 주인이 뜰을 지나가는 것과 그릇에 든 모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모이를 못 얻어먹게 되나요? 어느 날 닭 주인이 뜰을 지나와서 닭의 목을 비틀었지. 아이 끔찍해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뒤따라 생기는 사건들 사이에 꼭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야. 철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경고하는 일이야. 특히 성급한 결론은 여러 가지 미신을 유발하지. 어떻게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거리를 달려가는 걸 보고 나서 잠시 후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팔이 부러졌다고 하자. 그렇다고 이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 특히 학문에서 인과관계를 연구할 때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게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약을 먹고 건강해졌다고 해서 그 약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어. 사람들에게 그 약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밀가루와 물로 모양만 똑같게 만든 약을 먹게 하는 실험을 해볼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은 자기도 똑같은 약을 먹는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 사람들도 건강해진다면 그들은 건강하게 만든 제3의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이 약의 효과에 대한 믿음 말이야. 이제 경험주의가 뭔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휴문 윤리와 도덕에 관해서도 합리주의적 사고에 반대했어. 합리주의자는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능력이 인간의 이성에 내재한다고 생각했어. 이른바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이미 소크라테스에서 로크에 이르기까지 많은 철학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 하지만 휴문 이성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규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럼 뭐죠? 감정이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도록 자극하는 것은 너의 감정이지 이성은 아니야. 제가 전혀 도울 기분이 아니라면요. 모든 것이 다 내 감정에 달려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지만 몰인정한 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경계가 어딘가에 꼭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죠. 휴은 모든 인간이 다른 사람의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건 이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 제가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에게 방해되는 인물을 없애는 일이 늘 비이성적인 것만은 아니야.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그런 일은 큰 도움이 될 때도 있어. 세상에 저는 반대예요. 그러면 왜 방해되는 인물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해 보렴. 다른 사람도 저처럼 삶을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죠. 그게 논리적인 증명이라고 생각하니? 모르겠어요. 너는 다른 사람도 삶을 사랑한다라는 서술적 명제로부터 그러므로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규범적 명제를 결론으로 이끌어냈어.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 그건 잘못된 추론이야. 똑같은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탈세를 저지른다는 사실에서 나도 탈세해도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건 모두 다 부당한 추론이야. 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실 판단으로부터 윤리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특히 신문 기사나 정당의 강령, 그리고 국회 연설에서 말이야.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 네, 좋아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로 여행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비행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 결론이 설득력이 있을까? 아니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환경도 생각해야 해요. 제 생각엔 오히려 철도를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때? 유전 건설이 주민의 생활 수준을 10% 향상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유전을 개발해야 한다. 그것도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 경우에도 우리는 환경을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수준은 이미 충분히 높아졌어요. 종종 이런 소리도 들리지. 이 법안은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므로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한다. 하지만 법을 지키려는 엄격한 준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들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이성을 통해 논증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은 이성을 예민하게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고통과 행복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감정을 예민하게 갈고 닦아야 가능해지는 거야.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전 세계의 멸망보다 내 손가락의 작은 상처를 더 염려하는 것이 비이성적이어야 할 까닭이 없다라고 휴먼 주장했지. 그 무슨 혐오스러운 주장이에요? 그보다 더 혐오스러운 일도 있단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이나 학살했어. 내 생각에 이 사람들의 이성과 감정 중에서 어느 쪽이 잘못된 것 같니? 감정이 제일 잘못된 것 같아요. 나치 중 많은 사람이 기가 막히도록 정신이 멀쩡했어. 학살 계획 배후에는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지. 전쟁이 끝난 뒤에 많은 나치가 처벌을 받았지만 그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비이성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잔인했기 때문이야. 반면 정신 상태가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들이 그 순간에 판단 능력이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판단 능력을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반대로 어떤 범죄자도 감정이 메말랐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지는 않아. 다행이네요. 이렇게 끔찍한 예를 더 들려줄 필요가 없겠지? 홍수가 나고 전염병이 만연해서 많은 이재민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지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정하는 거야. 그 결정을 무정하게도 냉정한 이성에 맡겨버리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인구 급증으로 생기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화를 내는 것은 너의 이성이 아니란다. 알겠어요, 선생님. 버클리. 불타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 크녹스 선생님은 창가로 걸어갔고 소피도 그 옆에 나란히 섰다. 잠시 후에 그들은 작은 경비행기 하나가 지붕들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경비행기에서 긴 깃발이 나부꼈다. 소피는 큰 연주회를 알리는 플래카드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비행기가 가까이 접근해 왔을 때 전혀 뜻밖의 글이 보였다. 15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힐데야. 뻔뻔하군. 크녹스 선생님의 유일한 반응이었다. 남쪽의 구릉지대에서 도시 쪽으로 먹구름이 몰려왔다. 경비행기는 그 먹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날씨가 사나워질 것 같구나. 선생님이 말했다. 그러면 저는 집에 버스를 타고 가야겠군요. 그 소령이란 자가 이 사나운 날씨의 주범이 아니기를. 그는 전능하지 않나요? 선생님은 잠자코 탁자로 돌아와 다시 의자에 앉았다. 버클리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할게. 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소피는 이미 자리에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조지 버클리는 1685년부터 1753년까지 살았던 아일랜드의 주교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선생님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버클리는 아일랜드의 주교였군요. 소피가 되풀이했다. 철학자이기도 했지. 그래요. 그는 동시대의 철학과 과학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어. 무엇보다도 더욱 철저해진 유물론이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삶을 지켜준다는 기독교적 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요. 버클리는 동시에 가장 철저한 경험주의자였어. 그는 우리가 세계에 대해 감각하는 것 이상은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나요? 그뿐이 아니야. 버클리는 세계의 사물들은 우리가 감각하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건 사실 사물이 아니라고 말했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로크는 사물의 제2성질에 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했어. 우리는 사과가 녹색이고 신맛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 그건 단지 우리가 사과를 그렇게 감각하는 것일 뿐이니까. 그러나 로크는 밀도나 무게, 질량 따위의 사물의 제1성질은 우리 주위의 외적 존재로 실제로 존재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외적 존재는 물리적 실체인 셈이야. 기억나요? 로크에겐 중요한 구분이었죠.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계속 말씀해 주세요. 로크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처럼 물질 세계를 하나의 현실적 대상으로 생각했어. 그래요? 버클리는 바로 그 점을 의심했던 거야.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경험주의에 손을 뻗었지. 그에게 존재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감각하는 것뿐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물질 또는 실체를 감각하는 게 아니란다. 우리는 사물을 손에 잡을 수 있는 사물로 감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만약 감각하는 것의 이면에 어떤 실체가 있다고 전제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결론이야. 우리는 그런 주장에 대해 경험에 근거한 증거를 내세울 수가 없어. 엉터리, 이것 보세요. 소피는 주먹으로 탁자를 꽉 내리쳤다. 아야! 소피는 탁자를 너무 세게 쳤기 때문에 비명을 질렀다. 이것이 바로 이 탁자가 진짜 탁자이고 물질 또는 실체라는 분명한 증거가 아닌가요? 너는 뭘 느꼈니? 딱딱하다는 거요.
너는 딱딱하다는 걸 감각적으로 확실히 느꼈지만 탁자의 실체를 감각하지는 못했어. 마찬가지로 너는 뭔가 딱딱한 것에 부딪히는 꿈을 꿀 수도 있지만 내 꿈속에는 딱딱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물론 꿈속에는 없죠. 그 밖에도 한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것을 감각한다고 믿게 만들 수도 있어. 인간은 최면술에 걸렸을 때 더위와 추위를 느낄 수 있고 부드러운 포옹과 센 주먹질도 느낄 수 있어. 하지만 그 딱딱한 게 탁자 자체가 아니라면 뭐가 저를 그렇게 느끼게 한 건가요? 버클리는 그것을 의지 또는 정신이라고 생각했어. 또한 그는 우리의 모든 관념의 원인이 우리의 의식 밖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원인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거라고 생각했지. 소피는 다시 손톱을 물어뜯었다. 선생님은 계속 말을 이었다. 버클리에 따르면 내 영혼이 내 관념의 원인일 수도 있어. 내가 꿈을 꿀 때처럼 말이야. 하지만 어떤 다른 의지와 정신만이 우리 물질 세계를 이루는 관념의 원인이 될 수 있지. 모든 것은 정신에서 유래해. 곧 정신은 만물 속에서 모든 것에 작용하고 모든 것은 정신을 통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그럼 정신이란 무엇인가요? 버클리는 신을 염두에 두고 말했어. 심지어 우리가 신의 존재를 인간의 존재보다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했지. 우리의 존재도 확실하지 않은 건가요? 글쎄, 버클리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신의 작용이야. 신은 우리의 의식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의식하는 모든 관념과 감각을 의식 속에 불러일으키지. 우리 주위의 전체 자연과 우리의 존재는 신에 의존하는 거야. 신이야말로 존재하는 만물의 유일한 원인이지.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냐는 거야. 살과 피로 된 육체가 인간의 실체일까? 우리 세계는 실제의 사물로 이루어져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단지 의식에 둘러싸여 있는 걸까? 소피는 또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말을 이었다. 버클리는 물질적 현실에만 의심을 품은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말도 의심했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체험 역시 우리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1, 2주가 신에게는 그 정도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지. 버클리가 말하는 만물의 근거인 정신이란 기독교의 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하지만 우리에게는, 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실행하는 이 의지나 정신이 힐데의 아빠일 수도 있지. 입을 다문 소피의 얼굴에 커다란 물음표가 떠올랐다. 순간 소피는 어떤 생각이 스쳤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게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한 모든 것을 설명해줄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온갖 장소에 뿌려진 여러 장소의 엽서와 쪽지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또 헤르메스가 갑자기 말을 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헛소리하고 저는 내가 너를 소피라고 불렀다고 생각해봐, 힐데야. 나는 네 이름이 소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그래, 모든 것은 돌고 돌지. 불타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 말이야. 그 태양이 힐데의 아빠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게 우리에게는 일종의 신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흥분하지 마. 하지만 그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힐데는 누구죠? 그 아이는 천사야. 천사요? 힐데는 그 정신이 지향하는 천사야. 알베르토 크나그라는 사람이 힐데에게 우리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우리 얘기를 글로 썼을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진료를 감각하지는 못하니까. 우리는 줄곧 그렇게 배워왔어.
우리는 외적 현실이 음파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종이와 글씨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있어. 버클리에 따르면 우리는 단지 우리가 정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리고 힐데는 천사고요. 암 천사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 힐데야. 갑자기 푸르스름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몇 초 후에 그들은 무서운 천둥 소리를 들었고 집이 크게 흔들렸다. 크녹스 선생님은 얼빠진 눈빛으로 마냥 앉아 있었다. 집에 가야겠어요. 소피는 이렇게 말하면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옷장 뒤에 잠들어 있던 헤르메스가 깨어났다. 소피가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잘 가, 힐데야. 소피는 계단을 부랴부랴 내려가서 거리로 달려나갔다.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자동차 2대가 물을 튀기며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있었다. 버스는 한 대도 안 보였다. 소피는 광장을 거치고 시내를 지나 계속 달렸다. 뛰는 동안에 소피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내일이 내 생일인데 15번째 생일 전날에 삶이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 너무 비참한 일이 아닌가. 100만 크로네를 벌어서 좋아하다가 꿈에서 깨어나면 얼마나 허무할까. 소피는 젖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갔다. 맞은편에서 뛰어오는 사람이 보였다. 엄마다. 성난 번개가 하늘을 찍고 있었다. 엄마는 소피를 껴안았다. 이게 무슨 일이니 얘야? 저도 모르겠어요. 소피는 울음을 터뜨렸다. 악몽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세요.